오늘은 새로운 삼국지 탄생 2부 항근적의 난을 방송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후한 말 어린 황제 현제가 서기 189년에 즉위하면서 황제의 모친이나 외척들의 섭정 정치와 한간들의 등용으로 항상과 조정을 농락했습니다. 한간들이 정사에 간섭하고 관료들의 부패로 인하여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토탄에 빠지게 되자 나라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황제 현제는 늙은 한간 장량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간들이 인의 장막을 치며 건세를 부리자 사람들은 이들을 십상시라 불렀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황제를 농락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10명의 한간인 13시를 뱀보듯이 모두들 패했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백성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자 골마다 머리에 누런 수건을 두른 한근적들이 나타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한근적의 두목은 장각으로서 그는 몇 번이나 과거를 보았으나 부패한 나라에서는 뇌물을 주지 않아 계속적으로 낙방을 했습니다. 학문과 무술이 뛰어나도 과거가 안 되자 세상을 한탄하며 시험을 포기하고 깊은 산중에서 사냥과 약초를 캐며 살았습니다. 동굴 속에서 장각은 세상을 등지고 홀로 생활을 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산중에서 도사를 만났습니다. 도사는 장각을 보며 천서라며 태평요술 3권을 주면서 개가 천선하여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장각은 천서를 받쳐들고 도사에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물어볼라 했으나 도사는 바람의 구름처럼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동굴에서 도사가 준 천서를 가지고 밤낮으로 공부하면서 돌을 닦은 장각은 하늘에서 주어진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세의 장각 자신은 백성을 구하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결심 끝에 도가 통하여 사람의 병을 고치는 신비한 힘을 가졌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장각이 신비한 힘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착각에 장각은 스스로 자신을 대현양사로 칭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백성을 구한다는 신비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에 몰려드는 신복과 제자들은 수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몰려드는 백성들을 장각은 38개 방을 세우고 인구 1만 명의 대방, 인구 6 내지 7천 명은 소방으로 정해 두목을 장군이라고 칭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창해는 지나가고 이제는 항세가 왔다.
갑자냥은 천하대길이다 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에는 흰 흙으로 갑자라고 써서 붙이게 하고 대현, 양사, 장각이라는 글을 써 붙여 조석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한근적 장가는 배고픈 백성들에게 식량을 준다며 부잣집을 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병든 백성들에게 장각은 전세에 나오는 약초를 구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핍박받는 백성들에게는 삶의 희망을 준다며 달콤한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력이 커지자 장각은 나라의 항제를 하겠다는 욕심이 생기자 공중 한간 봉서와 내통을 해 반란을 일으킬 날짜를 정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사전의 모든 준비를 하였으나 당주가 밀고 하는 바람에 사전에 반란이 탄로가 났습니다. 대장군 하진을 항제는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을 내렸으나 이미 장각은 반란 기획이 탄로난 것을 알고 바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스스로 장각은 천공장군, 동생 장보는 지공장군, 동생 장량은 인공장군으로 칭하도록 반란군과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한근적 장관은 반란군인 자신들에게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 한 나라의 운은 다했으니 우리가 하늘을 섬기고 태평시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선동했습니다. 한근적 세력은 날이 갈수록 왕성해지고 기세가 치솟아 올라가면서 각지로 퍼져나가자 진압하는 강군은 급에 질려 도망부터 갔습니다. 한근적이 쳐들어와도 부패한 관리들은 어떻게 대항할 줄 몰라 방황하고 강군을 통솔해 한근적들을 제압할 지간이 없었습니다. 한근적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좋은 의미로 출발하여 강군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해 나가자 그 세력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근적과 강군의 싸움에서 한근적이 거듭 승리를 하자 한근적의 세력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한근적들은 고을마다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도적질과 약탈로 일삼았으며 괴롭혔습니다. 한근적 난으로 인하여 나라 질서는 문란하고 혼탁해지자 백성들의 삶이 토탄에 빠지게 되자 황제는 강하게 토벌을 맹했습니다. 한근적들이 나라를 대평하도록 하겠다며 백성들을 충돌질해도 황제의 문행의 외책과 한간들의 득세로 조정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그 무렵 유주 탁현 대흥산 골짜기에 한근적 수만 명이 군집하여 밤낮으로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히어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근적의 수는 늘어나고 강군은 어떻게 할 수 없어지자 유주태수 유원은 탁현에 의병을 모집하는 포차를 세웠습니다. 의병 모집하는 탁현의 포차를 본 유비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계리 형제 간우를 만나기 위해 유가촌의 촌장 집으로 갔습니다.
촌장의 넓은 궁궐 같은 집안으로 들어서자 정원수가 늘어져 있는 연못가에 아름다운 여인이 물고기에 먹이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버들가지처럼 가느다란 몸매에 늘어진 검은 머릿결을 바람에 휘날리며 연못 속에 바라보는 모습이 하늘서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동생 간우를 만나러 왔다가 생각을 잊은 유비는 자신도 모르게 아름다운 여인 곁으로 다가서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옆으로 누가 다가오자 여인은 살며시 머리를 들어보니 유비란 것을 알고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에 놀란 유비는 할 말을 잊고 서 있는데 여인은 반달 같은 눈과 입술로 웃음 가득 담고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하늘색과 분홍색 비단 옷깃을 실바람에 나벅거리며 유비 마음을 사로잡는 미인은 한근적에게 함께 도망쳤던 부용 아가씨였던 것입니다. 부용 아가씨는 유비의 모습을 보고 환한 웃음 머금고 살며시 곁으로 다가와 부끄럽다는 듯이 그날의 고마움을 살포시 말했습니다. 연못 속의 물고기가 작은 입으로 물방울을 튀기듯 아름다운 여인의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유비는 함께 연못가를 맴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장비는 간우를 찾아와 두 사람이 주막에서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난 후 간우가 머무는 촌장 집에 함께 돌아왔습니다. 연못가의 아름다운 두 남녀가 밀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틀림없이 맏형인 유비 같고 함께 있는 아가씨는 부용 아가씨였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부용 아가씨를 지금까지 간우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마음속으로만 좋아서 짝사랑을 하며 속만 끓여왔던 것입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남녀의 정다운 모습을 간우가 바라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같은 질투심이 치솟았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며 간우는 한 여인 때문에 형제 간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형님인 간우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치 없는 장비는 간우 보고 유비 형님이 좋아하는 형수님이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부용 아가씨를 좋아한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하는 간우는 유비 형님에게 가자면서도 자신의 사랑은 영원히 가슴 속에 묻기로 했습니다. 영웅은 한 여인의 사랑 때문에 형제 간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간우는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유비는 부용 아가씨를 향한 연민의 정을 혼자 가슴속 비밀로 묻어둔 사랑의 씨앗을 간직한 채로 살게 되었습니다. 의형제 영웅들은 주막에서 탁현 대형산에 한근적들이 백성들을 못살도록 괴롭히고 있으니 힘을 합쳐 톱을 하자는 논의를 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먼저 말하지 않는 유비는
동생인 간호와 장배의 의견을 듣고 난 후 자신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논의 끝에 맏형인 유비가 명주가 되고 두 동생은 한근적을 톱을 한다는 경문을 골마다 붙여서 많은 병사를 모으자고 했습니다. 골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하에 놓였다는 경문을 붙이자마자 농사일밖에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병사로 지원하는 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어 500명이 넘게 지원했습니다. 모집한 장병들을 매일 전투를 위한 맹훈련을 간호와 장비가 번갈아 맡아서 강한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한근적을 톱을 한다는 소문에 사방에서 백성들이 병사로 지원하거나 돈과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군사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중산의 장세평가 조카 소쌍은 말장수를 하며 번 돈이라며 이젠 몸이 늙어 재물이 필요 없다며 기부를 했습니다. 재물은 50여 필의 말과 금, 은 500량, 무쇠 천근, 짐승 가죽 100필 등 많은 재물을 아낌없이 한근적 토벌에 선뜻 내주었습니다. 싸움은 무기가 필요하다며 들어온 재물로 천하의 간장마케아로서 유비는 예리한 설금으로 쌍고금, 간호는 80건 청룡 언울도, 장비는 장팔사모부터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갖춘 영웅들의 모습은 웅장했으며 500명이 넘는 장병들도 싸움에 필요한 창과 칼 그리고 화살 등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도원에서 결의한 영웅들은 한근적 토벌을 위한 병사들 모집과 무장을 갖춰 밤낮으로 병사 훈련을 시켜 강한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강한 군사를 만드는 유비 형제들은 한근적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골몰하는 탁현 유태수에게 찾아갔습니다. 한근적들을 일망타진톱을 하겠다는 유비의 말에 유태수는 물 만난 고기처럼 무척 반가워하며 유비를 간군의 선봉을 세웠습니다. 대흥산에 진지를 구축한 한근적의 적장 정문지는 몇백 명의 사병과 강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너무 얕바 방비가 허술했습니다. 싸움이란 겉으로 봐서는 모르듯이 토끼를 잡아도 범 잡듯이 해야 하는데 한근적 두목 정문지는 상대를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도원의 영웅들은 한근적보다 적은 병력으로 전군이 맞붙어 공격하여 톱을 하면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대장들이 먼저 나와 싸우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한근적 두목 정원지는 참모들이 강군보다 숫자가 많으니 일시에 덮쳐 싸우자고 했으나 상대를 너무 얕본 두목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우선 상대의 전략과 전술을 파악하고 혼자 판단보다 참모 의견을 듣는 지휘관이 되어야지 정문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강군이 아닌 사병의 두목이라는 생각에 상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정문지는 가욕에 쌍금을 휘둘리며 혼자 달려나왔습니다. 사병이라고 얕보고 달려나온 한근적 두목을
간우는 여유있게 삼각 긴 수염을 한 손으로 쓸고 나서 비호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바람과 함께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단숨에 청룡 오늘들을 한번 휘둘리자 정원지의 목이 하늘 높이 치솟다가 땅 위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한근적 부하들은 두목의 목이 땅에 떨어져 나뒹굴어대자 겁에 질린 졸개들은 한번 저항할 생각도 없이 사기가 꺾여 전부 달아났습니다. 도운의 영웅들은 500명의 군사로 한근적 토벌을 큰 마음 먹고 왔으나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성을 이루었습니다. 한근적 토벌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한 유비의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한근적이 나타난 곳은 어디든지 출정했습니다. 한근적 토벌에서 적은 군사로 전투마다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쉽게 이길 수 없게 되자 도운의 영웅들은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유비가 인솔하는 500명 군사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싸우는 척 하다가 후퇴하면 후방에서 강군의 지원병이 공격했습니다. 강군의 지원병 2,000명은 간우와 장비가 나누어 숨어 있다가 뒤따른 추격병을 일시에 덮쳐 격퇴시키는 전술로 승리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힌 한근적을 완전 토벌시키는 것은 도운의 영웅들의 공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조조와 손견의 공로도 컸습니다. 조정에서 한근적 토벌에 대한 영웅들에 대한 논공 행상에 관해서 유비는 업적에 비해 너무나 불공평한 대우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불만 있어도 표면에 나타내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유비의 성품은 상대의 면전에서 칭찬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칭찬한 성품이었습니다. 조정은 한근적 토벌에 공적이 없어도 권력을 가진 자나 십상시에게 아부하거나 내부를 준 자들에게는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군사들은 사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유비에게 벼슬을 준다는 것이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성 밖을 지키는 문지기를 시켰으나 시대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 영웅으로서 야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성 밖의 말단 문지기라도 포면상으로는 감사한 행동을 포시한 유비에 대해서 동생들은 속마음을 짐작할 수 없어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벼슬의 논공 행상에서 한간에게 뇌물을 준 것이 조정에서 문제가 되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벼슬을 주었습니다. 새로 간직을 준다 한 것이 유비에게는 공을 세우고도 중산부 안희현의 현이 벼슬을 겨우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벼슬인 말직이라도 유비는 고맙게 생각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맡은 직무에 충실하게 일만 했습니다.
관리가 된 유비는 5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없다고 하여 도원의 형제 이외에도 노자를 후하게 주어 고향으로 모두 돌려보내면서 오직 천하의 근심을 백성만을 위했습니다. 현희의 작은 벼슬을 하는 유비는 직무에 충실하며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에 충실하자 백성들의 칭송하는 소리가 널리 퍼졌습니다. 현희 벼슬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도 조정에서 행정감사가 오면 뇌물과 여자를 바쳐야 하는 관례를 유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희 부임 몇 달째 조정에서 도구라는 칙사가 갑자기 왔으나 유비는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를 알 수 없어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구라는 칙사는 기다린 뇌물은 고사하고 저녁 만찬이나 밤잠에 아가씨조차 없고 관심 없는 업무 보고만 하니 하가 너무 났습니다. 생각다 못해 칙사는 현희를 골탕 먹이고 직위를 박탈시킬 심사로 조정에다 밀서를 보내면서 현희가 백성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은 장비는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칙사를 그냥 둘 수 없다며 도구를 밧줄로 묶어 흙간에 가두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장비의 행동에 너무 놀란 유비는 임금님의 어명을 받고 온 칙사를 절대 죽일 수 없다며 만류해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장비는 그래도 형님의 말을 순종하며 도구를 풀어주게 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 행랑을 치며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칙사가 틀림없이 우릴 보복한다는 장비의 말에 간우는 유비 보고 봉황은 가시밭에 살지 않는다며 벼슬을 버리고 떠나 고향으로 가서 원대로 미래의 천하를 위해 계획을 도모하자고 했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하는 간우에 대하여 유비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존경해 왔으므로 자신은 행동으로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현희 벼슬을 미련 없이 팽개친 유비는 도운의 형제들과 같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넓은 천지를 향해 대봉이 날개를 펴서 날듯이 유랑의 길로 떠났습니다. 제 2부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